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코나는 현대의 소형 SUV죠. 최근 2년 사이에 현대기아에서 소형 SUV가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 시작이 코나라고 할 수가 있죠. 코나 출시 이후 현대와 기아 브랜드에서 많은 수의 소형 SUV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폭이 꽤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2020년형은 여러가지 편의 장비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코나의 라인업은 가솔린과 디젤, 전기차, 하이브리드 4가지가 됐어요. 사실 코나가 속한 세그먼트의 소형 SUV에서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선택의 폭을 좀 더 늘리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형 코나는 트림이 좀 더 간소화되고 반면에 안전장비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도 업데이트가 됐죠. 코나는 출시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디자인은 여전히 신선합니다. 처음에 출시됐을 때만큼 낯선 모습은 아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익었죠. 많은 소형차들이 그렇듯이 차체 사이즈 대비 그릴의 면적은 좀 넓은 편이고요. 외관에서 일반 모델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측면에 붙은 블루 드라이브와 트렁크 우측에 붙은 하이브리드로 구분이 되는 정도입니다. 요즘에 많은 신차 또는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외부에서 머플러 팁이 보여요. 보통 하이브리드는 이제 머플러를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나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머플러 팁이 잘 보입니다. 이 팁에 아무 장식이 없으니까 좀 허전해 보이긴 하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MXM4, 사이즈는 둘드로의 45와 18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의 타이어는 사이즈가 16인치와 18인치 두 가지가 있고요. 둘 다 미쉐린이죠. 그리고 이 차의 사이즈나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 18인치는 좀 큰 느낌이 있죠. 예,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한데 10.25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죠. 기존의 모니터에 비해서 확실히 와이드 타입이니까 다른 디자인은 동일해도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만 봐도 이렇게 와이드 타입이 디자인이 좀 더 괜찮죠. 안쪽에 있는 메뉴는 다른 현대기아차 동일한데 요 셋업으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는 3분할 화면이고요. 하이브리드라서 여기에 그 하이브리드 전용 트리 컴퓨터 창이 추가가 됐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예,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연비고요. 홈 화면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다른 메뉴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카트 홈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됐죠. 지금은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카트 홈이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는 환경 설정이고요. 그러니까 모니터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 안쪽에 있는 메뉴도 좀 더 좋아졌죠. 근데 그 상위 모델에 비하면은 그 모니터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른 현대기아차는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 여기 메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은 딱 공조장치만 있죠. 그 다른 그 메뉴들의 그 설정은 계기판 그 가운데서 합니다. 공조장치는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송풍구의 바람 조절은 버튼이고 이 온도 조절은 이렇게 다이얼로 합니다. 좀 더 사용하기가 쉽고 이 공조장치도 그 자체적으로 그 액정도 같이 있어요. 다른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이렇게 드라이버 원리, 그러니까 운전자 쪽만 공조장치가 작동이 되는 거죠. 다른 현대차가 그렇듯이 기어레버 앞쪽의 공간은 꽤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 공간이 좀 좁은데,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딱 들어갈 그런 사이즈인데 실제로는 넣고 빼기가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게 또 2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마련이 되고요. 이 기어레버의 디자인도 다른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따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에코 모드고요. 이 D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젖히면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통풍과 열선,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뒤쪽에는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편의 사양은 대부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차 급에 맞춰서 그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죠. 보통 차들은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는 평균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에 적용된 플라스틱 우레탄도 좀 딱딱한 편입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은 좀 평범하죠. 이쪽에는 앞뒤 센서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나오고요. 요거는 계기판 가운데서도 같이 보여지죠. 스티어링 휠은 차 크기에 맞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고요. 손에 잡히는 그 가죽의 느낌도 괜찮습니다. 근데 림의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라서 그 손이 작은 여성이 잡아도 좀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컬럼에는 패들 시프트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보통 모니터가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되면은 계기판도
디지털이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코나 하이브리드는 그렇진 않고요. 최근에 나온 신차와 비교하면 계기판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죠. 지금 이 트리 컴퓨터 창이고요. 여기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에너지 흐림도도 여기 추가가 됐고요. 변속기 온도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보조 등의 세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액정의 그래픽이나 이런 게 좀 예쁘지 않아서 그렇지 주요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고요. 상위 기종에 적용되는 HUD보다 시인성은 좀 떨어지지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기능성은 동일합니다. 이 표시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14 정도고요. 상위 기종에 적용되는 HUD보다는 조금 낮춰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주행 보조 정보, 차로 안전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되죠. 속도계 숫자 크기는 작게와 보통, 크게 세 가지고요. 색상은 흰색과 주황색, 녹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조금 작죠.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은데 그렇다고 시트에 앉았을 때 그렇게 또 옹색한 또는 매우 좁다 그런 느낌은 또 별로 없고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차급이라면은 쿠션의 길이가 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코나는 쿠션의 길이가 또 그렇게 짧은 느낌은 없어요. 참고로 조절은 동반 좌석까지 모두 전동입니다. 도어 트림은 아주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다른 실내에 비해서도 유독 이 도어 트림의 플라스틱이 좀 더 딱딱해요. 거기다가 그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건 둘째치고 조작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이 좀 좋지가 않아요. 유리는 동반 좌석까지 상하이 모드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HUD, 차로 이탈 방지, ESC 온오프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코나의 2열은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부족하죠. 전체적인 공간이.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니까 무릎 공간은 경차와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이 차가 그래도 SUV로 분류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머리 공간도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뉘일 경우에 주먹이 하나가 좀 꽉 끼게 들어가죠. 등받이 각도도 좀 서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또 2열 시트의 쿠션의 길이가 또 이렇게 짧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1열 시트는 가장 낮게 해도 그 밑으로 신발은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모두 수동이고요. 이 급에서 트렁크 전동이 거의 없죠. 열고 닫을 때는 약간 좀 뻑뻑한 편입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용량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매끄럽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그 트렁크 쪽의 길이가 짧아서 뒤에서도 2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예,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엔진이 시동이 되지 않고 대기 상태가 되죠. 계기판 왼쪽에 보면 EV라고 녹색으로 뜨고요. 그 가운데 액정에는 대기 상태라는 말도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조용하죠. 엔진이 시동이 안 되니까 이 차는 전장품의 소리도 그 EV 모드 상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1단도 좀 바람이 센 편이고 따라서 그 바람 소리도 좀 있는 편이죠. 지금은 배터리 잔량이 많아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이 시동이 걸렸을 때는 엔진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죠.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기도 하지만 보통 급이 낮으면은 그만큼 방음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크게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회전 때는 물론 주행할 때도 그 소리가 좀 많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이거는 뭐 코나 가솔린이나 디젤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하면은 보통 조용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엄밀히 보면은 그게 이제 상급 모델, 그러니까 방음이 좀 된 하이브리드는 조용하죠. 근데 그 방음이 아무래도 부족한 이 아래급 모델에서는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그렇게 조용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차도 EV 모드에서는 그 보행자에게 알리는 그 가상 사운드가 좀 약하게 나오고요. 다른 하이브리드처럼 전기차처럼 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EV 모드는 따로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 조작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EV 모드가 기능이 됐다가 꺼지고 그러죠. 지금처럼 저속에서는 EV 모드가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속도를 조금만 올리거나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거나 또는 똑같은 가속 페달이라고 하더라도 언덕이 나오면은 EV 모드가 꺼지죠. 지금처럼 속도가 20km, 30km 이하일 때는 EV 모드가 좀 지속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상위 모델, 예를 들면 소나타 하이브리드처럼 그 EV 모드가 커버하는 영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도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있으면은 EV 모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속도가 높은 상황이라도
가속을 하고 있다가 발을 딱 떼면은 순간적으로 EV 모드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또 연료 소모를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가 정속 주행하거나 뭐 시내 주행할 때 연비가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 밟고 다니면은 한 40, 50까지도 EV 모드가 지금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는 돼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니로와 동일하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EV 모드가 꺼지는데 그 엔진이 켜질 때 그런 이질감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좀 저속일 때도 일단 움직이면은 소리가 커요. EV 모드일 때도 그러니까 속도가 좀 낮은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타이어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건 다른 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볼륨이 좀 크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행할 때에는 이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B 세그먼트의 SUV한테 그 하체의 방음이 좋은 거를 좀 기대하기는 무리긴 한데 다른 그 부분과 비교해 보면은 그 타이어 소음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좀 단단해요. 요즘에는 사실 단단한 차가 별로 없는데 대체로 다 부드럽죠. 근데 이 차는 뭐 가솔린도 그렇고 디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코나는 하체가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노면을 달릴 때도 그 상하의 움직임이 좀 있어요. 이게 댐퍼의 길이가 길어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단단해서 그거에 따라 좀 작은 그 요철에도 좀 반응을 하는 거죠.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코나는 그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체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승차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운전하는 좀 재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가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회전할 때라든가 그러니까 평범하게 방향을 바꿀 때 있잖아요. 그냥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뭔가 좀 민첩하게 움직여요. 코나는 2년 전에 시승할 때도 회전하는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뭔가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있어서 코너 돌 때 더 예를 들면 IG 하이브리드처럼 더 좀 깔린다 그런 느낌이 혹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가솔린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굳이 가솔린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코너에서 이제 빠르게 가속을 하면서 회전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뒤가 살짝 미끄러지면서도 좀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재미가 있고 그런 세팅이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세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솔린처럼 코너에서 풀 악셀을 해도 언더스티어가 잘 안 나네요. 그 정점에서는 좀 이렇게 밀려나려고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경향이 있긴 한데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속력은 파워트레인이 니로와 같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니로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똑같네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170까지 두 차가 딱 거의 같아요. 사실 얘가 니로보다 뭐 근소하지만 좀 몇십 킬로그램 가볍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뭐 거의 같더라고요. 이 차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초반에는 전기 모터가 보태기 때문에 그 시스템 출력이 141마력인데 그 수치 대비해서 조금 잘 나간다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고속도로에서 쓰는 속도 이상으로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체감 가속은 좀 느린 편인데 일상용도로 타고 다니기에 아주 그렇게 답답한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좀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남성에게는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리고 변속기는 제가 어제 오늘 좀 이번에 운전을 많이 했는데 그랜저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운전을 하면서 그 변속 충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 차가 기본이 에코 모드예요. 그 니로처럼 그 노말이 없고 에코 아니면 스포츠 둘 중에 하나인데 에코와 스포츠의 좀 차이가 크죠. 에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밟아도 좀 느슨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어 레버를 젖혀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엔진의 그 초기 반응, 정확히는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달라지죠. 이게 이제 에코 모드랑 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꽤 스포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대략 90km의 속도에서는 잘 안 나는데, 이제 저속에서 주행할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거나 또는 가속을 할 때도 이제 좀 찡하는 그런 고주파음이 있죠. 이거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도 나는 건데, 그렇게 아주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할 때도 EV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연료를 하나도 안 쓰는 거죠. 오토홀드의 작동감은 상위 모델과 거의 같습니다. 보통 낮은 급에 적용된 오토홀드는 이제 풀릴 때 좀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차 중에는 이제 엔진이 시동이 될 때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들리긴 하지만 그 엔진 소리가 좀 크죠. 그리고 니로와 아이오닉에서도 느꼈지만 이 엔진이 회전 질감이 아주 그렇게 썩 매끄러운 편은 아니어서 가속을 할 때 그 엔진 소리가 좀 크기도 하지만 그 음색이 썩 그렇게 듣기에 좋진 않아요. 그리고 중속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동이 좀 생기죠. 이 진동이 시트로도 좀 전달이 되고요. 아주 풀 가속을 하면은 그 가속 페달로도 좀 진동이 올라옵니다. 지금도 이제 회전계가 없어갖고 정확히 회전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의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에서는 이쪽으로 진동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긴 하죠. 코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주행 안정성인데, 작은 차체를 생각을 하면은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꽤 좋아요. 직진 안정성이 좋고, 그 니로도 사실 직진 안정성이 좋은데, 니로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하체에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세팅인데, 얘는 그거보다 한층 좀 탄탄하면서도 좀 노면에 좀 잘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고속 안정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 달리는 속도보다 체감 속도가 더 낮게 느껴지죠.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타이어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거의 바람 소리가 그 주행 중 소음의 한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앞 유리창 쪽, 특히 이쪽에서 부딪히는 이제 바람 소리가 크죠. 근데 소나타 그 센슈어스처럼 그 앞쪽에서 특정 부위에서 나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크게 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이렇게 듣기가 이제 어색한 그런 소리는 아니죠. 물론 이 전체적인 바람 소리의 볼륨은 이 차가 더 훨씬 크긴 하지만, 코너도 스포츠 모드가 좀 더 활발하긴 하네요. 특히 제가속할 때 에코 모드보다는 좀 반응이 빠르니까 정점 돌아 나갈 때 그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 에코 모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엔진의 출력이 줄었다가 제가속을 위해서 가속 페달 밟으면 이게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이 차는 생각보다 정속 주행 연비가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아요. 이 차 배기량이나 엔진 출력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리터당 한 18km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 소나타 센슈어스보다도 안 나오죠. 같은 조건에서 정속 주행할 때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못해도 한 22, 21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만 못하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대략 한 15, 16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속 주행 연비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 나오는 편인데, 이 체감 연비로 보면은 역시 연비가 좋긴 하네요. 제가 이번에 코나 하이브리드로는 운전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늘 저 그랜저 부분 변경 그 나양만 갔다 와갖고, 그게 왕복으로 우리 집에서 한 150km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좀 더 추가가 되는데, 지금 연료 게이지를 보면은 4분의 3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주행한 거리와 주행한 모드를 생각하면은 그 눈금이 되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 차가 연료 탱크가 작아요. 40L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연료 탱크가 작으면은 그만큼 연료 게이지 바늘도 좀 빨리 내려가는데, 그 탱크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연비가 좋은 거죠. 그리고 오늘 나양만 갔다 올 때는 시내 빼고 거의 HDA로 주행을 했는데, 그렇게
그 제한 속도에 딱 맞춰갖고 주행을 하니까 그 평균 연비가 한 2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연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주행을 했는데 그래도 평균 연비가 리터당 13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작은 배기량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연비 운전을 안 해도 그 평균 연비가 리터당 10 밑으로 좀 떨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HDA보다 좀 버전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현대기아의 상위 모델은 HDA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이 차로 유지가 좀 길게 갔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차로 가운데를 지키는 성능은 뭐 거의 비슷한데 유지 시간은 좀 짧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HDA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은 그 계기판 가운데 액정에 HDA 활성화된다고 그 문구가 떠요.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예를 들면 2020 스팅어도 그렇게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톨게이트에 가까워지면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로 전환이 되고 계산하고 다시 톨게이트에서 좀 멀어지면은 HDA로 전환이 된다고 여기 또 뜹니다.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가속 카메라 인식을 해서 크루즈 컨트롤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안 돼요. 고속도로에선 되는데 다른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고속 주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뒤에 있는 그 배터리 그 냉각을 하려고 팬이 막 돌아요. 그 소리가 좀 크죠. 크기도 한데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죠. 근데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하면은 그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터리 그 냉각하는 그 팬 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그 2열에 지금 송풍구가 틀어져 있나라고 이제 확인도 하고 그랬죠. 코나에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선택의 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차의 하이브리드는 다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그 경제성 면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은 가솔린 기준으로 하면은 깡통이 대략 한 300 정도 차이가 나고 운전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그 오른 가격만큼은 회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작은 차에는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가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아주 작은 차 있잖아요. 원래 유럽이 디젤이 좀 강세였는데 한참 강세일 때도 아주 그 A 세그먼트 차이는 디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성 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서 이 소형 SUV 또는 작은 차의 하이브리드도 그거와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코나 하이브리드가 또 조용한 맛을 타는 차는 아니고요. 그래도 하이브리드니까 좀 조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6 터보와 그 전체적인 주행 중 소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수성 면에서도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차 후 재출발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췄을 때는 이제 스스로 출발이 되고요. 앞차가 갈 때.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가속 페달을 운전자가 조금 쳐줘야 다시 재출발이 되죠. 예, 이로써 코나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